새벽 6시, 골목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인정이 발관의 나무분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오늘까지만 영업합니다. 45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다. 강덕수는 그 종이를 며칠 전 손수 써붙이고도 지날 때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곤 했다. 마치 남의 가게 안내문을 읽는 사람처럼 그는 자신이 쓴 문장 앞에서 매번 걸음을 멈췄다. 74의 나이였다. 손끝은 여전히 야무졌지만 무릎은 계단 2칸을 오르는 것도 버거워했다. 자식들은 이제 그만 쉬시라고 여러 해 전부터 말해왔다. 딸 미경은 지난 겨울부터 부쩍 그 말을 자주 꺼냈다. 아버지, 이제 손님도 줄었고 건물주도 재건축한다고 하고 더 늦기 전에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덕수는 그때마다 고개만 끄덕였다. 대답 대신 가위를 정리하거나 수건을 개켰다. 마음을 정하기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한번 정하고 나니 미련 없이 날짜를 잡았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늘이었다. 이발관 안은 반백년 가까운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거울은 가장자리가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회전의자 가죽은 군데군데 갈라져 은색 스펀지가 비쳐 보였다. 창가에 놓인 라디오는 요즘도 아침마다 뉴스를 틀어주었지만 다이얼을 돌리는 손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은 지 벌써 여러 해였다. 손님들은 종종 그 달력을 보며 농담을 던지곤 했다. 이 가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덕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꽤 정확하다고 생각했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만큼은 세월이 다른 곳보다 훨씬 천천히 흘러가는 듯했다. 덕수는 셔터를 올리기 전 늘 하던 순서대로 도구들을 점검했다. 가위 3자루, 빗 2개, 면도날, 분무기. 4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 순서를 건너뛸 이유는 없었다. 그는 셔터를 올리고 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가 훅 밀려들었다. 골목 끝에서부터 콩나물국 끓이는 냄새가 났다. 옆집 반찬가게 주인이 일찍부터 나와 채소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발관 하세요. 오늘까지죠. 주인이 물었다. 덕수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서운해서 어째요. 우리 애 아빠 처음 데려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반찬가게 주인의 말에 덕수는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실은 그도 서운하다는 말을 삼키는 중이었다. 오전 8시부터 손님이 하나둘 들었다. 단골이었던 노인들이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이들이었다. 정형외과에 다니는 박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와서 마지막으로 이발을 받겠다고 했다. 60 넘게 여기만 다녔는데 어디로 옮기라는 건지 모르겠네. 박 노인이 투덜거리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덕수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정성스럽게 가위를 놀렸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손끝에 실려서 평소보다 한 올 한 올이 더 조심스러웠다. 가위질 소리만이 조용한 실내를 채웠다. 사각사각, 규칙적인 소리가 이어질 때마다 흰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쌓였다. 박 노인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불쑥말을 꺼냈다. 자네도 이제 좀 쉬어야지. 평생 남의 머리만 만졌으면 됐지. 덕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옅게 웃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다. 이발을 마친 박 노인은 요금을 내밀었지만 덕수는 손사래를 쳤다. 오늘은 그냥 받으세요. 마지막인데 이런 것쯤은 제가 드리는 인사입니다. 박 노인은 더 실랑이하지 않고 조용히 지갑을 도로 넣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문틀에 손을 얹고 잠시 서 있었다.
오래된 가게를 떠나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 역시 그 자리를 눈에 담아두려는 듯했다. 오전이 지나는 동안 몇몇 손님이 더 다녀갔다. 젊은 시절부터 다닌 택시 기사 하나는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을 늘어놓았고, 근처 초등학교 앞 문구점을 하던 여인은 딸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훔쳤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 좁은 공간을 거쳐갔다. 덕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짧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발관이라는 곳이 원래 그런 자리였다. 머리를 다듬으러 왔다가 마음속 이야기까지 풀어놓고 가는 동네 사람들의 작은 사랑방 같은 곳. 정오 무렵 손님이 뜸해지자 덕수는 잠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45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 그는 20살이었고 이발소는 지금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좁은 골목, 낮은 지붕, 그리고 옆집 양장점에서 흘러나오던 재봉틀 소리. 덕수는 눈을 감았다. 오래된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특히 한 사람의 얼굴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흐려지지 않았다. 딸 미경이 점심을 싸들고 찾아왔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미경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평생 이곳에서 자랐는데도 마지막이라는 사실 하나로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였다. 어릴 적 이곳 한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던 기억, 방학이면 아버지 옆에서 손님들 구경을 하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미경은 낡은 회전의자를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덕수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물었다. 오후에 정리업체 온다고 했지. 네, 3시쯤 온댔어요. 미경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덕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괜찮다는 말도, 괜찮지 않다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미경은 아버지의 옆 얼굴을 가만히 살폈다. 평생 무뚝뚝했던 아버지였지만 오늘따라 그 표정 뒤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냥 오래 있던 곳을 떠나려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덕수는 서랍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영수증, 손님들이 두고 간 안경집, 낡은 이발 도구들이 차곡차곡 나왔다. 서랍 하나를 열 때마다 지나온 세월이 켜켜이 쌓인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낡은 면도 크림통, 손잡이가 다른 가위, 색이 바랜 요금표까지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가려내는 손길이 자꾸만 느려졌다. 물건 하나하나에 얽힌 기억이 있었고 그 기억들은 쉽게 손에서 놓아지지 않았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그는 잠시 손을 멈췄다. 서랍 구석에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상자를 그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다. 손끝이 상자 뚜껑에 닿는 순간 덕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상자는 작았지만 묵직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 안에 세월의 무게가 통째로 담겨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는 상자를 열지 않고 그대로 다시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아직은 이라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유리문에 어른거렸다. 덕수는 문득 손을 멈추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흰머리가 성성한 늙은 얼굴 위로 20살 청년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했다. 세월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어서 몸은 늙어가도 어떤 기억만은 조금도 낡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곤 했다. 그는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서랍 정리에 몰두했다.
그러나 손끝은 여전히 방금 밀어넣은 나무 상자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이발관 유리창을 통과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덕수는 다시 의자에 앉아 손님을 기다렸다. 마지막 날의 오후는 유난히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낮게 흘러나왔고 그 선율은 이상하게도 그를 자꾸만 먼 과거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 순간의 덕수는 아직 자신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방식으로 조금씩 술렁이고 있다는 것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기억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덕수는 손님이 뜸한 오후 빗자루로 바닥을 쓸다 말고 잠시 멈춰섰다. 마룻바닥에 쌓인 머리카락 사이로 45년 전의 풍경이 문득 겹쳐 보였다. 그해 여름, 그는 20살이었다. 이발소 견습생으로 갓 들어온 지 석 달째였고 손에 익지 않은 가위는 자꾸만 삐뚤어진 선을 그렸다. 스승이었던 노인은 불호령을 내리면서도 이따금 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재주가 있다고 말해주곤 했다. 그 시절 이 골목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좁은 흙길 양옆으로 낮은 슬레이트 지붕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이발소 바로 옆에는 작은 양장점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늘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드르륵, 드르륵. 그 리듬은 이발소의 가위질 소리와 묘하게 어우러져 골목 전체가 마치 하나의 악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저녁 무렵이면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아이들은 골목 어귀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덕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유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양장점에는 서윤이라는 이름이 젊은 재봉사가 일하고 있었다. 19이었던 그녀는 손끝이 야무지기로 골목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옷감을 재단하는 손놀림이 어찌나 정교한지 나이 든 재봉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녀가 만든 옷은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나서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적지 않았다. 덕수가 그녀를 처음 본 것은 견습생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손님의 셔츠 깃이 뜯어져 급히 수선을 맡기러 갔던 날. 좁은 양장점 안에서 실을 꿰던 여인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의 눈빛을 덕수는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윤희가 물었다. 덕수는 손님의 셔츠를 내밀며 말을 더듬었다. 이거 깃이 좀. 윤희는 셔츠를 받아들고 능숙하게 살펴보더니 짧게 웃었다. 내일 오전까지 해드릴게요. 그 웃음이 어찌나 맑던지 덕수는 돌아오는 내내 발걸음이 붕 뜬 기분이었다. 스승에게 야단을 맞아도 그날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그는 좁은 창문 너머로 양장점 불빛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집으로 향하곤 했다. 그날 이후로 덕수는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양장점 앞을 서성이곤 했다. 단추가 떨어진 옷을 일부러 며칠 늦게 수선 맡기기도 했고 스승 몰래 남은 실이 있는지 물어보러 가기도 했다. 윤희는 눈치가 빠른 여인이었다. 몇 번쯤 덕수의 서투른 핑계를 눈치챘을 법도 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늘 다정하게 그를 맞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많지 않았다. 그저 날씨 이야기, 손님 이야기, 골목 소식 같은 소소한 대화가 전부였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들이 쌓여갈수록 덕수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그녀를 만나러 갈까 궁리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런 스스로가 우습기도 했지만 싫지만은 않았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덕수는 처음으로 윤희와 단둘이 골목을 걸을 기회를 얻었다. 저녁 어스름 우연히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닫고 나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되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어디선가 저녁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는 동안 두 사람의 발걸음은 약속이나 한 듯 서로 비슷한 속도로 맞춰지고 있었다. 윤희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별 좀 보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밝네요. 덕수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보다도 그는 옆에 선 여인의 옆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겨울이 오고 이듬해 봄이 왔다.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덕수의 가위 솜씨는 몰라보게 늘었고 윤희의 재봉 솜씨도 인근에서 손꼽힐 정도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어느새 골목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어울리는 한 쌍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발소집 총각과 양장점 아가씨. 사람들은 지나가며 그렇게 농담을 던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윤희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만 덕수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이 움트는 것을 느꼈다. 그해 봄, 골목에는 작은 축제 같은 일이 있었다. 마을 어귀의 벚나무 몇 그루가 활짝 꽃을 피운 날이었다. 이발소와 양장점 사람들, 그리고 골목 상인들이 함께 모여 소박한 자리를 마련했다. 알록달록한 천막 아래 자리를 깔고 저마다 집에서 만들어 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덕수는 그날 처음으로 윤희와 나란히 앉아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었다. 특별할 것 없는 자리였지만 덕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오후가 되었다. 윤희는 젓가락질을 하다 말고 문득 물었다. 나중에 어떤 이발사가 되고 싶으세요?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발사가 되고 싶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 짧은 대답이 덕수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다. 여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스승은 덕수에게 처음으로 손님의 머리를 온전히 맡겼다. 그날 저녁 덕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양장점에 들러 그 소식을 전했다. 윤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됐네요.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덕수는 결심했다. 조금만 더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반드시 마음을 전하리라.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떻게 고백할지를 상상하며 뒤척였다. 어떤 날은 편지를 써볼까 생각했고 어떤 날은 그저 담담하게 말로 전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윤희 앞에 서면 준비했던 말들은 모두 흩어지고 그는 다시 소소한 안부 인사만 건네고 돌아서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번엔 꼭. 하지만 덕수는 좀처럼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견습생 신분으로 벌이도 변변찮았고 스스로 떳떳하게 고백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어엿한 이발사가 되면 그때 제대로 말하리라.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하루 기술을 갈고 닦았다. 손끝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가위를 쥐었고 밤이면 남몰래 거울 앞에서 연습을 거듭했다. 언젠가 그녀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바람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것이었는지 20살의 덕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무렵 골목에는 또 다른 소문도 함께 돌고 있었다. 윤희의 집안이 형편이 넉넉지 않아 부모가 일찌감치 딸의 혼처를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덕수도 그 소문을 언뜻 들었지만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설마 그럴 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덕수는 조금 더 자주 양장점 앞을 서성였고 조금 더 자주 윤희 얼굴을 살폈다. 무언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20살 청년의 가슴을 조금씩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 끝자락 덕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걸린 가위를 스승에게 선물 받았다. 손잡이에 작게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보며 그는 이제야말로 떳떳한 이발사로 한 걸음 다가섰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던 결심을 굳혔다. 이번 추석이 지나면 반드시 윤희에게 마음을 전하겠다고. 그는 밤늦도록 종이 앞에 앉아 몇 번이고 첫 문장을 고쳤었다. 서투른 글씨로 채워진 종이는 구겨졌다. 펴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다짐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지를. 추석을 열흘 앞둔 어느 날 덕수는 마침내 편지를 완성했다. 몇 번이고 고쳐 쓴 끝에 나온 짧은 글이었다. 처음 뵈었던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진심을 받아주실 수 있을는지요. 문장은 단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덕수는 편지를 정성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골목이 다시 평온해지면 그때 전하리라 마음먹었다. 명절 대목이라 다들 분주할 때에 꺼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오후 양장점 앞이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덕수는 무슨 일인가 싶어 가게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다. 낯선 중년 남자와 그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이 양장점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곱게 차려입은 그들의 모습에서 덕수는 이유 모를 불길함을 느꼈다. 그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 너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술렁였다. 잠시 후 양장점 주인이 상기된 얼굴로 나와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윤희 혼처가 정해졌어요. 참한 집안이라 다행이지요. 그 말이 덕수의 귀에 닿는 순간 세상이 아득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를 놓칠 뻔했다. 애써 정신을 붙잡고 가게 안으로 물러섰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의자에 주저앉아야 했다. 서랍 속에 넣어둔 편지가 떠올랐다. 열흘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차이로 그가 준비한 마음은 순식간에 갈 곳을 잃어버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조금만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 앞에서 그런 물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날 저녁 덕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있었다. 손님도 없는 빈 가게에서 그는 하염없이 거울만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21살,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청년의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창밖으로는 이웃들이 저마다의 저녁을 보내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밥 짓는 냄새, 아이들 뛰노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골목의 저녁 풍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속만은 폭풍이 지나간 듯 어수선했다. 문득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윤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평소와 다르게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저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소식 들으셨죠? 집안에서 정한 혼처가 있어서요. 덕수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축하드립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다.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윤희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가늠하려는 듯 덕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윤희는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끝내 그 말을 잇지 못했다. 가게 밖에서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윤희야, 어디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윤희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죄송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문을 나서다 말고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총총히 사라졌다. 덕수는 텅 빈 문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녀가 끝내 하지 못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끝내 물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밤 그는 서랍 속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다. 이제는 전할 수 없게 된 마음이 종이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촛불 아래 그 편지를 태우려다가 그는 몇 번이나 손을 거두었다. 이 편지를 없앤다고 해서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편지를 태우지 못하고 다시 상자 깊숙이 넣어두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라도 이 마음을 다시 꺼내볼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은 채였다. 윤희가 먼저 침묵을 깼다. 덕수 씨,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정말 아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사실 오늘 이전까지는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지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제부터라도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말에 윤희의 눈빛이 반짝였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조금 가져보고 싶어요. 윤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실은 요즘 근처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어요. 젊을 때는 손끝으로 옷감을 만졌는데 이제는 붓끝으로 글씨를 쓰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덕수는 그 말에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거 참 좋은 취미시네요. 저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는데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로 옮겨갔다. 그 흐름 속에서 30회의 공백은 조금씩 익숙한 대화로 메워지고 있었다. 덕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가끔 이렇게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나눌 수 있을까요? 오래된 친구로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로 말입니다. 그의 제안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억눌러온 마음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다. 윤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좋아요, 덕수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덕수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었다.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가게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나직이 말했다.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참 가볍습니다. 45년 동안 이 가게를 지키며 참 많은 손님들을 배웅했는데 오늘처럼 홀가분한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윤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저도 그래요.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풀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나온 세월에 대한 아쉬움보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소박한 기대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잠시 후
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경이 아버지의 인기척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며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이 오갔다. 혹시 두 분이 서먹해지신 건 아닐까? 아버지가 마음 상하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꼬리를 물었다. 골목의 밤바람은 서늘했지만 미경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유리창 너머로 안쪽을 살피기를 반복했다. 덕수는 딸을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은 미경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하고 따뜻한 표정이었다. 들어오너라, 미경아. 괜찮다, 다 괜찮아. 미경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아버지와 윤희의 표정을 번갈아 살피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가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꼈다. 무겁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는 잔잔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편지와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두 분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문득 두 분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아온 다정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미경아, 덕수가 딸을 불렀다. 아까는 놀라서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상자 열어봐 줘서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마음을 평생 아무도 모르게 묻어둘 뻔했다. 미경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죄송했어요. 함부로 열어본 게 마음에 걸렸는데. 덕수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아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다. 사람이 살면서 마음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내가 그 계기를 만들어준 거야.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상자 하나쯤은 있는 법이란다. 다만 그것을 열어볼 용기가 언제나 쉽게 나지는 않을 뿐이지. 미경은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손은 평생 가위를 쥐어온 손이었고 이제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는 손이기도 했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의 손을 오래 잡아준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았다.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일이었다. 윤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참 다복한 부녀지간이시네요. 아버님이 딸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미경은 그 말에 살짝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저희 아버지가 평소엔 무뚝뚝하신데 오늘은 좀 다르시네요. 세 사람 사이에 옅은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은 조금 전까지의 무거운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텅 빈 가게 안에 오랜만에 편안한 온기가 감돌았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미경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이 훗날 가족의 역사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다고. 미경은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겨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두 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덕수와 윤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옅게 웃었다.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무언의 이해가 담겨 있는 듯했다. 덕수가 먼저 답했다. 특별한 건 없다. 그저 가끔 만나서 차 한잔 나누기로 했을 뿐이다. 오랜 친구로서 말이다. 미경은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눈빛이 단순한 친구 사이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그녀는 굳이 더 캐묻지 않았다. 두 분이 스스로 정한 속도와 방식을 존중해드리고 싶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서두른다고 해서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오늘 새삼 배운 듯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두 분이 앞으로 어떤 관계로 발전하시든 그저 지금처럼 편안하고 진솔한 모습이면 충분하다고.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늦게까지 폐를 끼쳤네요. 덕수도 함께 일어났다. 폐라니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덕분에 오늘이 그냥 마지막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윤희는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문 앞까지 함께 걸어갔다. 두 사람은 문 앞까지 함께 걸어갔다. 미경은 조금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 분의 뒷모습이 참으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어깨와 어깨가 마치 오래전부터 나란히 걸어온 사람들처럼 편안해 보였다. 가게를 나서기 전 윤희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텅 빈 실내를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벽에 걸려있던 거울도 손때 묻은 회전의자도 이제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작은 공간을 거쳐갔겠죠.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의 이야기도 여기 더해졌네요. 덕수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 가게가 문을 닫는 마지막 날까지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떠나는 셈이지요. 그는 문득 스승이 이 가게에 인정이 발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이유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곳이 되라던 그 뜻이 오늘에서야 가장 깊은 의미로 완성된 셈이었다. 문 앞에서 윤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덕수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 골목에서 보낸 마지막 하루를 이렇게 함께해서 다행이에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 가게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준 선물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보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잔잔한 기대가 더 크게 담겨 있었다. 윤희는 품에 안은 편지를 다시 한번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 오래도록 간직해온 진심이 마침내 인정받은 증표였다. 윤희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덕수는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미경은 그런 아버지의 옆에 조용히 서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 미경이 나직이 말을 건넸다. 앞으로는 마음 편히 지내세요. 이제는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도 사셔야죠. 덕수는 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골목의 가로등 불빛 아래 부녀는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 침묵 속에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조용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미경은 문득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오늘 같은 하루가 올 줄 상상이나 하셨어요?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몰랐다. 오늘 아침 셔터를 올릴 때만 해도 그저 조용히 가게 문을 닫는 날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아주기도 하는구나 싶다. 그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미경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삶에서도 언젠가 이런 예기치 못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었다.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은 언제나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기는 법이었다. 윤희가 골목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덕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미경은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벼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아버지,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 정리 마저 할까요? 미경의 말에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으로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아침에 셔터를 올릴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다. 골목의 밤 공기는 차분했고 저 멀리 어디선가 늦은 저녁을 짓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텅 빈 가게 안에는 이제 낡은 거울 하나와 접이식 의자 몇 개만 남아 있었다. 덕수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45년이라는 세월이 이 작은 공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첫 손님을 맞았던 순간부터 오늘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순간까지 그 모든 기억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견습생 시절의 서투른 가위질, 처음 손님을 온전히 맡았던 뿌듯함, 그리고 오늘 되찾은 오래된 진심까지. 창밖에서는 늦은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문득 낡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74의 노인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20살 청년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 미경은 아버지 옆에서 함께 거울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아버지,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 같아요. 덕수는 딸의 말에 옅게 웃으며 답했다. 그러게 말이다. 45년 동안 이 가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정작 내 이야기는 가장 늦게, 그것도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풀리는구나. 그는 손끝으로 낡은 거울의 가장자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남은 도구들을 상자에 담고 벽에 붙어있던 낡은 요금표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 작업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진행되었다. 미경은 상자를 정리하며 아버지의 표정을 흘긋흘긋 살폈다. 조금 전까지의 무거웠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낯설도록 평온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덕수는 나무 상자를 다시 손에 들었다. 이제 이 안에는 편지 대신 오래된 사진 몇 장만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이것만은 가지고 가야겠다. 그의 말에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문을 완전히 닫기 전 덕수는 마지막으로 셔터 앞에 섰다. 문에 붙어있던 안내문을 천천히 떼어냈다. 오늘까지만 영업합니다. 45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읽으며 그는 지난 세월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꼈다. 손님들의 얼굴,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오늘 되찾은 오래된 마음까지. 모든 것이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소중한 인연들이었다. 그는 안내문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에게는 오늘 하루의 모든 감정이 담긴 소중한 기록처럼 느껴졌다. 셔터가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가 골목에 낮게 울려 퍼졌다. 덕수는 셔터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 이 소리와 함께 하루를 마감해왔다. 그러나 오늘의 이 소리는 여느 때와 달랐다. 끝맺음의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셔터의 차가운 손잡이를 잠시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고마웠다. 미경은 그런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과 나란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골목을 걸어 나가는 부녀의 뒷모습 위로 저녁 하늘의 별빛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다. 덕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래전 어느 가을 저녁, 윤희와 함께 올려다보았던 그 별빛이 떠올랐다.
저 별 좀 보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밝네요. 그날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신기하게도 오늘 밤하늘의 별빛도 그날 못지않게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옅게 웃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30해를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미경은 그런 아버지의 옆얼굴을 살피며 오늘 하루가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덕수는 근처 공원 벤치에서 윤희와 다시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소소한 계획들까지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꾸준히 두 사람은 서로의 남은 삶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덕수는 종종 그 시절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고 윤희는 그때마다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어느 날은 윤희가 서예로 쓴 짧은 문구를 덕수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인연은 늦게 와도 귀하다. 덕수는 그 글귀를 오래도록 가슴에 새겼다. 덕수는 공원을 산책하며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가위만 쥐고 살아온 손으로 이제는 화분에 물을 주고 나무를 다듬는 일에 재미를 붙였다. 작은 화분 몇 개를 창가에 늘어놓고 아침마다 잎사귀를 살피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윤희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웃음 지었다. 평생 사람 머리를 다듬으시더니 이제는 나무를 다듬으시네요. 덕수도 함께 웃으며 답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손끝이 하는 일은 비슷한데 마음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며 서두르지 않는 속도로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다. 미경 역시 종종 두 분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고 어느새 세 사람은 자연스러운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 인정이 발관이 있던 자리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카페가 들어섰다. 골목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오랫동안 그곳을 지켰던 이발사를 추억하곤 했다. 그러나 정작 덕수는 그 자리를 아쉬워하기보다 새롭게 시작된 삶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다. 45년 동안 남의 머리를 다듬어주며 살아온 그가 이제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정성껏 다듬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30해 만에 다시 만난 오랜 인연이 조용히 함께하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라 여겼던 그 만남이 실은 가장 소중한 시작이었음을 두 사람은 이제 온전히 알고 있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벚꽃이 피는 봄이 찾아왔을 때 덕수와 윤희는 그 옛날 함께 걸었던 골목을 나란히 걸었다. 골목의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흩날리는 벚꽃잎만은 그때와 다르지 않았다. 윤희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벚꽃 좀 보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곱네요. 덕수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도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옆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30해 전에는 참아하지 못했던 그 시선을 이제는 온전히 그리고 떳떳하게 건넬 수 있었다. 흩날리는 꽃집 사이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골목 가득 조용히 퍼져나갔다. 미경은 아버지 대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 편지랑 사진들 왜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에 가까웠다. 평생 자식 앞에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홀로 간직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와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윤희의 시선이 사진에 닿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벚꽃 나무 아래서 웃고 있는 20살 시절의 자신과 그 옆에 서 있는 앳된 얼굴의 덕수.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게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다. 저도 이 사진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때 누가 찍어준 건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사진 속 자신의 앳된 얼굴을 바라보며 윤희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듯한 낯선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벚꽃이 흐드러진 나무 아래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그 오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날 자신이 물었던 질문, 그리고 덕수가 수줍게 답했던 말까지도 또렷이 떠올랐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발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는 평생을 살아온 것이다. 윤희는 그 사실을 새삼 깨달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경아, 잠시 자리를 비켜주겠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가게 밖으로 나갔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에 서린 복잡한 감정을 그녀는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하는 듯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텅 빈 가게 안에는 덕수와 윤희, 그리고 탁자 위에 펼쳐진 오래된 편지만이 남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는 어느새 끝나고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낮게 울렸다. 윤희는 편지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이거 읽어봐도 될까요? 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적힌 문장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눈가가 점점 붉어졌다. 처음 배웠던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진심을 받아주실 수 있을는지요. 그 문장에 이르렀을 때 윤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종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오래된 글씨를 살짝 번지게 했다. 덕수 씨.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이 편지 언제 쓰신 거예요? 덕수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추석 전 당신 혼처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기 열흘쯤 전이었습니다. 전하려고 했는데 소식이 먼저 와버렸어요. 그 뒤로는 도저히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사겨온 회한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저는 그저 언젠가 이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오늘까지 미뤄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윤희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흐느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켰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눈물을 다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 일뿐이었다. 이발관의 낡은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텅 빈 벽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그 골목의 저녁, 나란히 걷던 두 청춘의 그림자와도 닮아 있었다. 한참 만에 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도 그날 저녁 가게에 찾아왔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부르셔서 끝내 말을 못했지만 덕수는 그 말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저에게 하시려던 말씀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30년 넘게 묻어두었던 진심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의 텅 빈 가게 공기를 조용히 흔들었다. 바깥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저녁 공기는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텅 빈 이발관 안에서는 30해 가까운 시간 동안 묻혀있던 두 마음이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라 여겼던 이 만남이 실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평생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창밖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 작은 가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저마다의 저녁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그의 질문에 윤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 마음 깊이 눌러두었던 말을 이제야 꺼내려니 목이 메어 쉽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인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려 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잡음이 그치고 또 다른 노래가 낮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그 옛날 골목에서 함께 듣던 그 시절의 곡조처럼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감싸 안는 배경이 되어 주었다. 덕수는 그녀의 대답을 채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스승에게서 배운 대로 손님의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법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온 그였지만 오늘처럼 한마디 대답을 이토록 간절히 기다려본 적은 없었다. 그의 손끝은 무의식 중에 탁자 모서리를 가만히 붙잡고 있었다. 오래전 가위를 쥐던 손이 지금은 대답을 기다리는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흐릿하게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윤희는 마침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기 위해 그녀는 30해 동안 다잡아온 용기를 다시 한번 끌어모으고 있었다. 윤희는 눈을 들어 덕수를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러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30해 전 그 청년의 눈빛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대답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30해였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려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무게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가게 밖 골목에서는 저녁 산책을 나온 이웃들의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이 작은 공간의 고요함을 깨뜨리지 못했다. 마치 온 세상이 두 사람의 대화를 위해 잠시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윤희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날 저는 어머니가 정해준 혼처를 물리고 싶다고 말씀드리러 왔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덕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 말은 30년 가까이 그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진실이었다. 저도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처음 이발소에 셔츠 수선 맡기러 오셨던 그날부터요. 윤희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덕수의 눈시울은 점점 뜨거워졌다. 그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텅 빈 이발관 안. 낡은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사실 저는 그때 덕수 씨가 언젠가는 마음을 표현해 주실 거라고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자로서 먼저 나서는 게 조심스러운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혼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저도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이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헤어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기를 냈던 거예요. 덕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용기가 자신에게 닿기 직전 세상이 그것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이 새삼 아프게 다가왔다. 덕수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그저 다음에 또 오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혼처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야 그날 당신이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을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후로 며칠 동안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신이 다시 찾아올까봐 괜히 가게 문을 늦게까지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날은 오지 않았지만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사귀지 못한 회한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윤희는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손등 위에 살며시 얹었다. 괜찮아요. 덕수 씨.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동안 서로 각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 삶들 역시 소중했어요. 다만 이 마음 하나만은 이렇게라도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덕수는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어렵게 삼켰다.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았다. 그런데 왜 그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덕수가 겨우 물었다. 윤희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어머니가 부르셔서 급히 나가야 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혼례 준비가 시작됐어요. 그날 밤 늦게라도 다시 찾아가려 했는데 새벽부터 집안 어른들이 몰려와서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없었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며칠 만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혼례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고 집안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어요. 그 시절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가 남는 순간이기도 해요. 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원망 아닌 원망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자신만이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홀로 아파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윤희 역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 동안 아파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저희 두 사람 모두 30의 동안 같은 마음을 각자 다른 곳에서 품고 살아온 거로군요. 덕수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럼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희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듯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 몇 해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함부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아이들도 착하게 잘 키워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 삶에 정을 붙이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았어요.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저 혼자만의 방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 방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어요. 윤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내리깔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저 가끔 아이들 머리 손질하러 이 골목에 올 때마다 잠깐씩 그 방문을 살짝 열어보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조용히 닫고 돌아가곤 했지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 덕수 씨도 저를 볼 때마다 비슷한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덕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매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덕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에게는 늘 성실한 남편이고자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한켠에는 절대 열지 않는 방이 있었어요. 이 상자가 바로 그 방이었던 셈이지요.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상자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삶을 존중하듯 잠시 말없이 마주 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원망도 후회도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가 자리하고 있었다. 덕수는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겨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여기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영업일이라는 소식을 어떻게 아셨는지요? 윤희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지나가다 우연히 붙어있는 안내문을 봤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발걸음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45년 동안 이 골목을 지켜온 곳이 사라진다는 게 저에게도 남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어쩌면 제 마음 어딘가에서도 이 상자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윤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왜 이 편지를 여태 간직하고 계셨어요? 태워버리거나 그냥 버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이 편지를 없앤다는 건 그 시절의 제 마음까지 없애는 일 같았습니다. 비록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몇 번인가 태워버릴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막상 성냥을 손에 쥐면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에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윤희는 문득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듯 나직이 말을 이었다. 저도 사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거기엔 저와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들 사이에 제가 끼워두었던 이 골목 사진 한 장도 함께 있었어요. 남편은 그 사진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아마 눈치채고도 모른 척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며 윤희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다.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제 마음의 방 하나를 그냥 그대로 두고 넘어가 주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덕수는 문득 이 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평생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하필이면 가게 문을 닫는 마지막 날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 오래된 이발관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어온 이 작은 공간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이야기까지 품어준 것처럼 느껴졌다. 덕수는 낡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상자를 열어준 게 우리 딸이었다는 게 참 묘한 인연 같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도 언젠가는 이렇게 열리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희는 그 말에 옅게 미소 지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결국은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어느새 원망도 아쉬움도 아닌 지나온 세월에 대한 잔잔한 감사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끝나자 가게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그 고요함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30회의 거리를 조용히 좁혀주는 듯한 시간이었다. 덕수는 탁자 위에 놓인 편지와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윤희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그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 손님들에게 침착하고 여유로운 모습만을 보여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도 심장이 어찌나 크게 뛰는지 느낄 수 있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덕수는 마침내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낼 용기를 냈다. 윤희 씨,
그가 조용히 불렀다. 30해가 지났지만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21살 청년이 끝내 전하지 못했던 그 문장이 이른낸 노인의 입을 통해 마침내 세상에 나오고 있었다. 윤희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조용히 흐느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윤희가 겨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오랜 세월 눌러왔던 무게를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워 보였다. 그 시절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우리 삶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도 수없이 했어요. 잠 못 이루던 밤이면 그날 저녁의 장면을 몇 번이고 떠올리며 다른 선택을 상상해보곤 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도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렸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이었으니까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맞습니다. 후회하려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제라도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텅 빈 이발관 안. 낡은 거울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흰머리와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진솔해 보였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유리문에 어른거렸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서로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덕수는 문득 상자 속에 남아있던 사진 한 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벚꽃 나무 아래서 웃고 있는 두 청춘의 모습이었다. 이 사진 속의 우리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그의 물음에 윤희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몰랐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덕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사진을 보니 그 시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함께 나눴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짧은 대화, 소소한 안부,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도요.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윤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말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마음에 있는 말은 그때그때 전해야 한다는 것을요. 덕수는 편지를 다시 손에 들었다. 이 편지 이제 드려도 될까요? 30해나 늦었지만 원래 이 편지의 주인은 당신이었으니까요.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윤희에게 내밀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품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덕수 씨. 이렇게라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그리움과 안도가 함께 배어 있었다. 편지를 품에 안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마침내 되찾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편지지를 손끝으로 몇 번이고 쓸어보았다. 30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종이의 감촉은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잠시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침묵했다. 덕수는 그 침묵 속에서 묘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동시에 그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새삼스러운 물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금까지는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지만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무언가 다른 삶의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는 문득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미경을 떠올렸다.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밀려왔다. 상자를 열어본 것을 나무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오히려 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다. 만약 미경이 상자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이 편지는 영영 어둠 속에 묻힌 채 자신과 함께 사라졌을지도 몰랐다. 자식이 부모의 묵은 마음을 세상 밖으로 꺼내준 셈이었다. 덕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따 미경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겠다고. 그리고 문득 자신이 딸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얼마나 적게 들려주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앞으로는 조금 더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석이 지나고 윤희의 혼례 소식이 골목에 빠르게 퍼졌다. 상대는 이웃 마을의 포목점 아들이라 했다. 덕수는 그 소식을 애써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을 맞고 가위를 놀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잦아졌고 낮에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는 일이 늘어갔다. 스승은 그런 덕수의 낌새를 눈치챘는지 어느 날 조용히 말을 건넸다. 사내가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법이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말거라. 덕수는 그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까지 쉽게 다스려지지는 않았다. 혼례식 날 덕수는 일부러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홀로 뒷산에 올라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21살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눈물을 흘렸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한 자신이 못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다짐했다. 이 마음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남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로 덕수는 더욱 가위질에 몰두했다. 손끝의 아픔으로 가슴의 아픔을 잊으려는 듯 그는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냈다. 혼례를 치른 윤희는 남편을 따라 이웃 마을로 거처를 옮겼다. 양장점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재봉틀 소리로 가득하던 가게 자리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잡화점이 들어섰다. 골목의 풍경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동안에도 덕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가위를 잡았다. 스승이 은퇴한 뒤에는 가게를 물려받아 정식으로 이발관 문패를 걸었다. 인정이발관. 스승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곳이 되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덕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손님을 대하려 애썼다. 비록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자리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덕수도 뒤늦게 혼인을 했다. 상대는 이웃 동네에서 소개로 만난 성실한 여인이었다. 큰 사랑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소박한 가정을 꾸렸다. 딸 미경이 태어났고 덕수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아내는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세월 동안 덕수는 아내에게 늘 성실한 남편이었다. 다만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편지만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채 오랜 세월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다. 그것은 지나간 청춘의 흔적이자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의 증거였다. 그리고 몇 해에 한 번씩 윤희는 아이들의 머리를 손질하러 인정이발관을 찾았다. 처음 그녀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덕수는 애써 담담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오랜만입니다. 그의 인사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다. 윤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전혀 내색하지 않은 채 그저 이발사와 손님으로서 30년의 가까운 세월을 스쳐 지나갔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즈음이나 아이들 졸업식을 앞두고 찾아오는 그녀를 맞을 때마다
덕수의 가슴 한편은 여전히 조용히 술렁였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 술렁임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오후 3시, 정리, 업체 직원들이 도착해 낡은 회전의자와 벽면 선반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다. 덕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45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던 물건들이 트럭에 실려 나가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몸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감상에 적기에는 아직 정리할 것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 직원들은 5시가 조금 못되어 작업을 마쳤다. 텅 빈 가게 안에는 이제 낡은 거울 하나와 접이식 의자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았다. 미경은 저녁까지 남아 아버지를 돕겠다고 했지만 덕수는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딸을 돌려보냈다. 혼자 남은 가게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바닥을 정리했다. 빗자루로 구석구석 남은 머리카락을 쓸어 담는 동안 저녁 노을이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덕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지만 이 작은 가게만은 이제 곧 다른 무언가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45년 전 이 자리에 처음 빗자루를 들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도 지금처럼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던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왠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다. 덕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고개를 돌렸다. 저물어가는 햇살을 등지고 한 여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고든 자세와 단정한 옷차림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듯했다. 덕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30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그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심장이 갑자기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세웠다. 윤희 씨. 그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인은 조용히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오랜만이에요. 덕수 씨, 소식 듣고 왔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차분했지만 말투의 결은 그대로였다. 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안쪽으로 손짓했다. 들어오세요. 마침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의자는 몇 개 남았는데 앉으실 수 있게 하나 내드릴게요. 그는 접이식 의자를 펼쳐 그녀에게 권했다. 두 사람은 텅 빈 가게 한가운데 마주 앉듯 자리를 잡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이었다. 이 가게 참 오래도 지켰네요. 처음 문 열었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벌써 45년이죠.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뒤를 이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됐습니다. 윤희는 텅 빈 벽을 둘러보며 나직이 말했다. 여기 서서 아이들 머리 깎아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우리 애들도 이제 다 커서 자기 애들을 키우고 있으니 세월 참 빠르죠. 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분은 잘 지내시는지요? 그 물음에 윤희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다. 그녀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재작년에 먼저 보냈어요. 지병으로 오래 앓다가요. 덕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미처 몰랐습니다. 그가 겨우 꺼낸 말이었다. 죄송합니다. 위로의 말도 제대로 못 드리고. 윤희는 고개를 저으며 옅게 웃었다.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정리됐어요. 그이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아껴줬고요. 병간호하던 마지막 몇 달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함께한 세월에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그 말을 하는 윤희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 특유의 담담함이 서려 있었다. 덕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문득 지난 30년 동안 몇 번이고 마주쳤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아이들 손을 잡고 찾아오던 젊은 시절의 그녀.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흰머리가 늘어가던 그녀. 언제나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지만 그 뒤편에 숨겨둔 마음까지는 단 한 번도 꺼내 보인 적이 없었다. 오늘 이 텅 빈 가게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님과 이발사가 아닌 오래전 그 골목의 청년과 아가씨로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어스름이 짙어지고 있었다. 윤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손을 움직이다가 다시 멈칫했다. 덕수는 그 미세한 손짓을 놓치지 않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라디오의 전원을 켰다. 마지막으로 한 곡 정도는 틀어놓아도 되겠지요.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오래된 가요 한 곡이 흘러나왔다. 그 선율은 두 사람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곡이었다. 윤희는 그 노래를 듣다가 문득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노래, 그 시절에도 자주 들었었죠. 윤희가 나직이 말했다. 양장점에서 재봉틀 돌리면서도 라디오, 이 노래 나오면 손을 멈추고 듣곤 했어요. 덕수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기억합니다. 견습생 시절 청소하다 말고 이 노래 나오면 빗자루 세워두고 듣곤 했지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이 텅 빈 가게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서른해라는 시간의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는 듯했다. 윤희는 문득 가게 안을 다시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오면 늘 그 시절이 생각났어요. 처음 우리 애 손잡고 왔을 때 덕수 씨가 그 조그만 머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깎아주시던 게 참 고마웠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참 큰 위로였어요. 덕수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저한테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 외에는 그때도 지금도 더 이상 다른 말을 꺼낼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다. 바깥에서 저녁 바람이 불어와 열린 문틈으로 들어왔다. 윤희는 옷깃을 살짝 여미며 화제를 돌렸다. 아이들은 다 잘 지내요. 큰애는 지방에서 회사 다니고 작은애는 근처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덕수 씨는요? 미경이도 이제 다 컸겠네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은 근처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와준다고 왔다가 방금 집에 들어갔어요. 자식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의 표정에는 자연스러운 편안함이 감돌았다. 마치 오랜 친구가 그러하듯 지난 세월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다. 이야기가 잠시 끊긴 사이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다. 앞으로는 뭐하고 지내실 계획이세요?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려고요. 윤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것도 좋죠. 평생 남 위해서만 사셨으니 이제는 덕수 씨 자신을 위해서 사셔야죠. 그 말이 덕수의 가슴에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때 골목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잊은 물건이 있어 다시 돌아온 미경이었다. 아버지, 저 우산을 두고 가서요. 문을 열고 들어서던 미경은 낯선 손님이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소개했다. 내 딸이다. 미경아, 인사드려라. 이쪽은 아버지의 오랜 손님이셨던 분이시다. 미경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인사에 윤희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답례했다. 아버님 참 좋은 분이시죠. 오래도록 신세 많이 졌어요.
미경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를 어렴풋이 느꼈다. 아버지가 평소와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딸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우산을 챙기는 척하며 슬쩍 두 사람을 살폈다. 아버지의 얼굴에 서린 옅은 홍조와 낯선 손님의 조심스러운 미소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미경은 굳이 캐묻지 않고 두 분 말씀 나누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가게 안쪽 창고로 향했다. 정리하다 만 상자들을 마저 옮겨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두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가게 안쪽 작은 창고는 45년치의 흔적이 고스란히 쌓여있는 곳이었다. 미경은 정리하다 만 상자들 사이에서 익숙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며칠 전 서랍에서 꺼냈다가 다시 넣어두었던 그 상자였다. 오늘 낮에 정리업체가 다녀가며 다른 짐들과 함께 창고로 옮겨놓은 모양이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상자를 보며 미경은 문득 궁금증이 일었다. 아버지가 평소 손대지 않던 물건이라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미경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오래된 나무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뚜껑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새기 바랜 자물쇠 하나가 달려 있었다.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미경은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의 사적인 물건을 함부로 열어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창고 안은 어두컴컴했고 낡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상자를 손에 든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아버지가 보였던 낯선 표정과 낯선 손님과의 묘한 분위기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무언가 이 상자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상자를 살짝 흔들어 보았다. 안에서 종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자물쇠는 낡아서 손끝으로 살짝 힘을 주자 맥없이 풀려버렸다. 미경은 다시 한번 망설였다. 아버지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손끝은 이미 뚜껑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하나와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로 보이는 청년과 낯선 젊은 여인이 나란히 서 있었다. 배경은 어딘가 낯익은 골목이었다. 미경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왠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가게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조금 전 인사를 나눈 손님의 얼굴과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세월의 간격을 지우고 보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이발관 앞으로 보이는 골목에 나란히 서 있었다. 청년은 어색한 듯 옷깃을 매만지고 있었고 여인은 밝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작게 날짜만 적혀 있을 뿐 다른 설명은 없었다. 그녀는 다른 사진들도 차례로 넘겨보았다. 골목 축제로 보이는 자리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고 벚꽃이 흐드러진 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모두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사진 속 젊은 아버지의 표정만큼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평소 그녀가 알던 무뚝뚝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설렘과 수줍음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미경은 그 표정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낯선 아버지의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얼굴이기도 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작게 날짜만 적혀 있을 뿐 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그 짧은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지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다. 글씨는 서투르지만
정성스러운 필체였다. 처음 배웠던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진심을 받아주실 수 있을는지요. 미경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숨을 죽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편지 끝자락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21살이었을 무렵의 날짜였다. 미경은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평생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아버지에게 이런 절절한 청춘이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뭉클했다. 그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창고 안에 흐릿한 불빛 아래 한참을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가늠하지 못한 채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젊은 날을 상상해보고 또 상상해보았다. 그녀는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매만지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부부싸움 한 번 크게 하지 않고 살아온 두 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사랑 표현은 늘 조용하고 담백했다.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절절한 문장을 써 내려갔다는 것이 미경에게는 낯선 발견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도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하나의 사랑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경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을 문득 떠올렸다. 내 아버지는 말은 없어도 마음은 늘 진심이셨다.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새삼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편지와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으려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상자 밑바닥에 작게 접힌 종이 쪽지가 하나 더 있었다. 펼쳐보니 짧은 메모였다. 붙이지 못한 편지. 언젠가 전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날짜는 훨씬 이후. 아마도 몇 해 전에 적은 듯한 필체였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오랫동안 간직하며 언젠가는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미경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묻어온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 상자를 볼 때마다 전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를 새삼 느끼며 살아오셨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제 가게 문을 닫으며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 그 마음마저 조용히 묻어버리려 하셨던 것은 아닐까. 미경은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짐작하며 마음이 저릿해졌다. 미경은 상자를 든 채 잠시 참고 안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이 사실을 지금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다시 넣어두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생활을 함부로 들춘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 편지가 지금 이 순간에 발견된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오랜 그리움이 딸의 마음까지도 뭉클하게 만들었다. 평생 자식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아버지에게 이런 애틋한 청춘의 기억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고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오늘, 하필 오늘, 사진 속 여인으로 보이는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어쩌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뤄져 온 어떤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일지도 몰랐다. 미경은 상자를 다시 품에 안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이 편지를 끝내 전하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평생 이 마음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시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편지를 전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저 손님에게 정말 옳은 일일까? 30해가 지난 지금 이미 각자의 삶을 살아온 두 사람에게 이 편지가 짐이 되지는 않을까? 미경의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엇갈렸다.
가게 쪽에서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경은 문 앞에 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편안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조심스러운 거리감도 함께 배어 있었다. 마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처럼 들렸다. 미경은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물었다. 아버지의 남은 삶이 이대로 후회로 남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그녀는 조용히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의 대화가 멈췄다. 미경은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을 본 순간 덕수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미경아, 그건 무슨 상자냐? 그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창고에서 찾았어요. 아버지, 열어봐도 되는 건지 몰라서 그냥 열어봤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물건인데 함부로. 덕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다. 그는 상자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상자 뚜껑에 고정된 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오랜 세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상자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텅 빈 가게 안. 낡은 조명 아래서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스쳐 지나갔다. 윤희 역시 낯선 긴장감을 느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신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덕수는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